안녕하세요. 조윤범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공연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러 가지 경로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은 휴대폰으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정말 많은 음악을 검색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음반이라고 하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된 듯한 CD, LP 그렇게 해서 이제 음반을 구입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쉽게 음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공연장에 가야 할까? 공연장에 함께 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 공연을 체험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수준급 이상의 연주자가 꼭 반드시 유명한 연주자가 아니더라도요. 프로 연주자가 내 앞에서 같은 방 안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큰 공간에서 누군가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은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십니다. 그 소리가 같은 공기를 통해서 거쳐서 나에게 오죠. 숨이 막혀요. 우리가 진짜 앞에서 본다는 것은 특히 그날의 큰 이벤트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공연장 자체가 주는 이 현장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앞선 강의에서 계속 어떤 공연이 어디서 초연되고 처음에 반응이 어땠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 그런 현장에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극장에 왔는데 이 극장에서 이 공연을 옛날에 처음에 했었잖아. 그 의자에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어느 공연장에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외 공연장까지. 외국의 공연장 가는 거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쉽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명한 공연들의 관객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뜻에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라스칼라 극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밀라노에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정말 수많은 도시가 있고 그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봐야 될 오페라 극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일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오페라의 성지라고 불리는 밀라노. 이 밀라노에는 그 유명한 두오모 성당이 크게 있잖아요. 그 광장의 약간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라스칼라 극장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라스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 극장을 처음 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 찾기 힘들어요. 그 극장을. 찾기 힘들어요. 두오모 성당 그 안쪽 골목에 가면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이제 여기 스칼라 극장이 어디예요? 물어보면요. 앞에 서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단 말이죠. 내 뒤에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거 왜 모르냐?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외관이. 이 바깥에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무슨 학교 하나처럼 생겼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안에를 더 화려해서 이 극대화, 대비를 시키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꽤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와 진짜 멋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극장은 아니에요. 왜 여기가 오페라의 성지가 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의 왕 베르디가 정말 많은 오페라를 여기서 초연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유명한 극장이긴 했는데요. 운이 좋아서 거의 초기부터 이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을 해요. 그러다 보니 대중적인 오페라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역사적인 장소가 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음향적으로도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극장은 없어요. 유럽의 극장들은 우리나라보다 건축 기술이 옛날부터 대단해서 막 엄청나게 음향을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안 그런 극장 꽤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극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극장들 몇 개를 가봐도 음향이 완벽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메아리가 치는 극장도 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향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스칼라 극장은요. 그런 단점들이 거의 없는 대규모 극장이에요.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작품들, 특히 나중에 오페라의 왕 베르디의 작품들이 다 대부분 여기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치니는 어떨까요? 푸치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르디의 오페라의 왕좌를 거머쥐는 사람이, 나중에 이어받게 되는 사람이 푸치니예요. 그러면 푸치니도 베르디에 못지않게 이 극장에서 많이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오페라 중에 딱 한 개만 올라갔습니다. 나비 부인입니다. 나비 부인. 우리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봤죠? 미국 군대가 일본에 지금 주둔을 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장교 한 명이 여기에 게이샤랑 연애를 하게 돼요. 일본 기생이죠. 그 게이샤와 연애를 하다가 아이까지 낳고 그랬는데 이제 본국에서 송환 명령이 떨어지니까 돌아간단 말이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나 돌아올게. 이러고 간단 말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지 말고 너 여기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런데 이 나비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초초라는 여자분은 아니에요. 남편 온다니까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남편이 와요. 본처랑 같이 와요. 파란 눈의 본처가 같이 와서 안녕하세요. 헬로.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뺏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하염없이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이까지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이분. 그래서 저에게 잠시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준비해 있던 붉은 리본을 팍 풀어헤칩니다. 자결한 거죠. 진짜 엉엉 우는 오페라예요. 엉엉엉 울어요. 아니, 오페라를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운다니까요.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느린 템포만 버티시면 마지막에 진짜 엉엉 우는 이 오페라. 스카라 극장에 유일하게 올라갔던 푸치니의 오페라. 그나마 실패했습니다. 네, 그 당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오페라라서 그 푸치니가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내가 여기서 공연 안 해봐라. 이래가지고 끝까지 공연을 안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딱 한 개만 지금 올라갔었던 푸치니 작품 나비 부인.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다시 한번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게요. 베네치아.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극장 하나 있습니다. 라 페니체라고 하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요. 라 페니체. 이 극장이 뭘로 유명하느냐? 화려하기로도 유명하고요. 불이 많이 나기로도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 라 페니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이름을 잘못 찐 거예요. 이게 이름을 잘못 찐 거예요. 불사조란 뜻이에요. 불사조. 아니, 물론 죽지 않는 새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완전히 다시 짓거든요. 똑같이 져요. 기가 막히게 화려한 극장이에요. 그걸 그대로 화려하게 짓는다니까요. 중간에 또 한 번이 불났을 때는 그때는 큰 부분만 타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세 번째 불 탔을 때는요, 여러분 1996년인가 그래요. 90년대예요. 비교적 최근인 거죠. 그때 싹 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시는 페니체 극장은 다시 지어진 극장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대로 다 다시. 완벽하게 똑같이 지어낸 극장. 그렇게 다시 짓기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을 정도로 화려한 극장이에요, 여러분. 베르디가 여기서 리골레토를 초연했었고요.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리골레토에 여자의 마음 말고요, 유명한 바리톤의 아리아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격렬하게. 리골레토는 광대입니다. 나이든 광대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나쁜 귀족과 그들의 부하들, 자기 동료들이죠. 그 동료들이 자기 딸을 납치해 갔습니다.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한 나머지 이 저주받은 가신 같은 종족들아 라고 하면서 부르는 이 아버지가 처절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숙여야 돼. 아니, 다 내 동료들이잖아요. 당신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발, 내가 애원합니다. 내 딸을 돌려주세요. 라고 부르는 굉장히 처절한 바리톤의 아리아. 바로 이 베네치아의 라페니체에서 초연됐습니다. 나중에 라트라비아타도, 베르디의 유명한 라트라비아타도 이곳에서 초연되고요. 그리고 이 베네치아에서는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출신이었던 비발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극장이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개의 극장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저택 안에서도 공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면 꼭 비발디 사게 합니다. 비발디가 여기 사람이니까 베네치아에서 일하고 있던 신부님이었습니다. 비발디는 나중에 이분이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게 되지만 사계 한번 들어보죠. 여름의 사막장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걸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여러분 비발디를 들으실 때 어딘가에서 비발디가 들려오고 있다. 만약 지금 듣는 여름의 사막장이 나오고 있다. 무서운 거죠. 여기 홍수 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폭풍으로 상징하는 부분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여기 유럽에 와서 클래식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비발디지라고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 여기 비발디가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베네치아는 비발디의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리에는요 아주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그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하는 거기서는 그냥 국립 오페라 이렇게도 부르지만 가르니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건축가의 이렇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건축가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가 제가 가본 오페라 하우스 중에 가장 화려합니다. 가장 화려해요. 바뀌건 아니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베르사유 같은 곳이 여기도 있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멋져요. 여러분은 이걸 어디서 많이 보시게 되냐 하면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되는 그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여기예요. 이 오페라 하우스가 시대를 좀 반영하기도 해요. 항상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그 당시 건축 양식의 최고의 집대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니에 가서 봤던 오페라 중에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프스 교향곡으로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 사람이 만들어냈던 오페라에 관한 오페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내용이 오페라에 관한 오페라예요. 나와 있는 성악가들이 다 토론을 하는 장면인데요. 오페라가 음악이 중요하냐, 대본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싸워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계속 됐던 논란이긴 한데 당연히 음악가는 음악 편이죠. 연주자들 막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은 막 무슨 소리예요? 음악이 최고죠. 작곡가 없으면 이게 오페라가 됩니까? 작곡가들도요. 괜찮은 대본 없으면 이거 오페라가 안 돼요. 카프리치오라고 하는 슈트라우스가 비교적 말년에 썼던 그런 오페라 작품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오페라 서곡 있잖아요. 그 서곡이 오케스트라가 연주 안 해요. 실내악단이 연주해요. 6명이서 현악 6중수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르니에 가서 봤을 때 연출을 어떻게 했느냐, 서곡을 무대 위에서 했습니다. 실내악단들이 척척척척 걸어 나와서 그 위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네, 악기가 몇 개밖에 안 나오죠. 물론 처음에 이 슈트라우스의 작품이 처음부터 그렇게 연주됐던 건 아니에요. 보통 오케스트라 밑에서 거기에 수석들이 연주했단 말이죠, 이 실내악을. 그런데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걸 무대 위로 올려보자. 연출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작품마다 연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무대 위가 그렇게 되고 성악가들은 어디로 등장했느냐?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거죠. 함께 관객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오페라 끝부분에는요, 정말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음악이 중요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요. 완전히 결론 짓진 않지만. 자, 그러면 파리에서 그 시대를 반영한 극장이 또 있느냐? 있습니다. 샹젤리제 극장. 그 샹젤리제 극장에 가면요, 옛날처럼 고풍스럽게 화려하고 이게 아니에요. 대신 아르누보 스타일의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박합니다. 그러면서 묘한 예술적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이 극장에 가시면 그 극장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라빈스키라는 현대음악 작곡가가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발레 음악을 들고 이 러시아 발레단과 함께 파리를 순회한 적이 있었어요. 봄의 제전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음악, 위에서는 발레가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고 오케스트라는 밑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거든요.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강렬한 리듬에 그 당시에 니진스키라고 하는 안무가가 음악이 기괴하니까 위에 발레도 아주 기괴하게 안무를 한 거죠. 이 원시 부족이 막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발레가. 춤도 막 이상하게 추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을 하고, 아니 이거 예술 작품에서 웃지 좀 마세요. 막 관객들끼리 막 이러니까, 아니 뭐 당신은 뭐 이게 좀 이해가 가. 막 그러니까, 아니 난 이해만 잘만 가는구만. 막 이러고 싸우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누군가 주먹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싸우기 시작을 했고요. 잠시 후에 이제 경찰 등장합니다. 안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공연이 못 하잖아요. 이 리듬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리듬이 막 엄청 불규칙해요. 악보를 보면요, 8분의 3, 막 16분의 5, 막 이렇게 계속 겹쳐 있어요. 으따 으따 으따따 으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리듬에 위에서 춤춰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안 들리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와서 이제 기계 장치로 조명을 껐다 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해질 줄 알고 난장판이 더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대서특필됩니다. 그게 샹젤리제 극장. 샹젤리제 극장. 그러한 일화를 알고 우리가 그 극장에 들어가면, 야, 이게 역사적인 그 폭동이 일어났던 극장이야. 뭐 거기서 운 좋게도 봄의 제전 다시 한다고 하면 그거만큼 엄청난 경험은 없겠지만, 오페라 가르니의 샹젤리제 극장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이번에는 그 정말 최고의 극장에 도전했던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레스덴,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시면 젬퍼오퍼라는 곳이 있어요. 고트프리트 젬퍼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극장이에요. 이것도 아주 화려하기로 아주 거의 뭐 손에 꼽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뭐 기둥 하나하나가 막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와, 진짜 이런 소리 나와요. 우리가 그 큰 어떤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압도당하는 느낌을 공연장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은가? 어렵다고 유명한 바그너의 작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그너가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바다의 전설을 소재로 했던 오페라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초연을 해요. 여러분,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그 영화의 2편에 보면 저쪽에 유령선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먼저 딱 보고 있던,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선원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그너의 오페라의 제목이죠. 이게 바다의 유명한 전설이에요. 한 네덜란드인 선장이 항해를 너무 잘하다 보니 이분이 아주 그 자만에 차서 선언을 합니다. 나보다 항해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못 가본 바다의 끝에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나는 이 세상 끝에 반드시 내가 먼저 가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다의 신이 노했어요. 분노합니다. 인간인 주제에 어디 신에게 도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 그럼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항해 평생 동안 해봐라 한번. 죽지도 못하고 저주를 겁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끝없이 항해하는 선장, 유령 선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선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잠깐 동안 육지에 올라올 수 있고 그 육지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오페라가 있습니다.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맨 처음에 나오는 서곡 한번 들어보시죠. 와, 뒤에 금관 악기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정말 웅장하기로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웅장하느냐? 관악기 하시는 분들이 이거 끝나고 실려가시는 분들 좀 있어요. 앰뷸런스.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 너무너무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바그너는 그 당시에 웅장한 음악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를 그 당시에 싫어했던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라고 했던 그런 오페라의 시작입니다.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바다의 전설을 소재로 했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하고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오페라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체코로 한번 가볼까요?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요, 극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국립 오페라 극장도 있고요. 국립 극장은 이제 체코의 어떤 민족 정기를 살려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그런 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루돌프 피눔이라고 하는 예술가의 집이라고 하는 음향이 굉장히 좋은 콘서트홀도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신년음악회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 데도 있는데 오늘 제가 또 특히 소개해드릴 극장은 스타보브스케라는, 영어로는 에스테이트 극장이라고 합니다. 에스테이트, 유산이라는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는 극장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 인테리어가 녹색이에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처럼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녹색빛이에요. 굉장히 독특해요. 세로로 굉장히 길고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앉는 좌석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나중에 이 프라하에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체코에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라하를 보시면 모차르트의 행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중에 모차르트는 여기서 돈조반니라고 하는 오페라도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돈조반니는 바람둥이 얘기입니다. 이 바람둥이의 악행에 참지 못한 지옥의 저승사자가 나와서 이 남자를 잡아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 아마데우스의 촬영 중입니다. 토머스라고 하는 배우가 막 그 오페라 극장에서 지휘하는데 대부분이 이 극장이에요. 프라하가 또 어떤 곳입니까? 전쟁 중에도 파괴가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물이 다 600년 된 건물 막 다 이렇단 말이에요. 200년 이 정도가 아니라 600년씩 된 건물들이 막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진짜 그냥 옛날 거리가 나온 거죠. 그런 곳에서 골목골목 찾아 들어가시면 이 극장을 만날 수 있다. 여긴 모차르트가 왔었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연극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런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런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로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많은 오페라가 여기서 만들어졌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미디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미디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게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게임 매니아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임, 지금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세 번째 편에 잠깐 런던 장면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런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첫 장면에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접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치 내가 VR 체험하듯이 내가 조종을 해서 이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거기서 오페라를 하고 있습니다. 존 게이라는 사람이 각본을 쓰고 그 당시 유행 음악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지 오페라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오페라를 내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르에서 콜라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중음악이에요. 그 대중음악을 짜집어서 이걸 오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페라는 작곡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대본 작가 이름을 먼저 쓰는 거예요. 게이의 오페라, 게이의 거지 오페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어예요. 영국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어로, 독일어로 오페라를 듣던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영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뭐 영어 오페라가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적응을 못했을 뿐.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작곡가가 작곡을 할 때 영어 오페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라는 러시아 작곡가, 아까 그 샹젤리제에서 그 난리가 났던 그 작곡가가 나중에 이 영국 사람들, 영국이나 미국 관객들을 위해서 난봉꾼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바람둥이가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가 집에서 가출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악마의 꼬임에 빠지는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오페라를 영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는데 비교적 현대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 미술가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만들어냈던 극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런던 외곽에 있는 글라인드본 오페라라고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오페라가 4시에 시작합니다. 네, 4시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오페라 저녁 먹고 하잖아요. 저녁 먹기 전부터 하는 거예요. 보통 2시 정도에 가요, 사람들이. 2시에 피크닉 가방 싸가지고 턱시도 입고 가요. 굉장히 독특한 광경이에요.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피크닉 박스 들고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글라인드본 오페라. 오페라 매니아였던 그 부부가 이 극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최고로 황홀한 경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공연장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공통적인 오페라 연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매력적인 연출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 부부가. 그러다 보니 이 스트라빈스키의 남봉꾼의 행각이 그 당시에 어떤 미술가를 데려왔느냐, 그 유명한 호크니가 여기서 무대 미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연필 스케치 같은 독특한 판화 같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무대 세트를 만들어놨던, 그래서 이렇게 글라인드본과 합작했던 작품들이 몇 개 있었다. 한 번쯤은 내가 경험해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자, 이번엔 또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엔나. 빈 국립오페라 하우스도 아주 또 화려하고 멋진 곳이 있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했던 공연장도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 가면 콘체르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콘서트 홀이죠. 콘서트 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 필하모닉,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빈 필하모닉이 거기서 연습하고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 필하모닉 공연을 보려면 그런 데 가서 보는 거죠. 그들의 아지트. 근데 가끔 이분들이 신년음악회를 한단 말이죠. 신년음악회 하면 거기서 안 해요. 그 한 블럭 떨어진 건너편에 무지크 페라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지크 페라인.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무지크 페라인이라는 말이.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금색 홀. 황금홀. 거기서 우리가 매년 신년음악회를 보게 되죠. 그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만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뭐 여기 뭐 제2의 국가처럼 부르고 다니는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아니라 2세 작품입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신년음악회를 나는 어떻게 보러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예매를 해야죠. 예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추첨을 합니다. 이거는
추첨제예요. 그래서 내가 공연을 이렇게 티켓을 구입했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첨에 당첨이 돼야 되는 공연이고요. 여기는 신년음악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악회도 많이 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비엔나에 가시면 유럽에 다 닫잖아요, 저녁에. 닫을 때 우리는 공연 보러 가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 가서 공연 보는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이 보통 휴가 때 여행지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휴가에 가서 내가 여행을 하다가 이 도시에 오면 무슨 공연장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공연 보러 가야지. 불가능합니다. 왜? 표를 못 사요. 유럽에서 나오는 웬만한 공연들은요. 현장 가서 구매할 수 있는 표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물론 가끔 있긴 해요. 그날 파는 표도 있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호객행위도 하거든요. 이런 공연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빨리빨리 하는 공연입니다.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화려한 극장에 안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공연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연을 위해서는 여러분 미리 3개월, 4개월 전에 예매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공연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즘 워낙 이제 번역 같은 것도 잘 돼 있으니까 표를 구한 다음엔 숙소는 반드시 공연장 코앞에다 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드레스 입고 걸어가잖아요. 물론 여러분 지금 유럽이라고 해도요. 모두가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가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양복은 입고 옵니다. 청바지 입고는 못 들어가요. 반바지 입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팔 없는 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캐주얼 정장만 갖춰도 지금은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좀 이런 문제가 있죠. 오페라를 어떻게 외국에 가서 제가 봅니까? 언어가 다른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는요. 웬만한 영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블루레이, DVD 뭐 이런 걸로 다 자막 달려서 한글 자막 달려서 나와 있단 말이죠. 여행 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하고 보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 영상이 없다? 인터넷에 대본 치면 나옵니다. 리브레토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거 번역된 게 없다? AI한테 번역 맡기십시오. 그런 내용을 대충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가서 보면 심지어 내가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내가 가서 음악만 들을 수가 있어요. 내용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완벽하게 그 공연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 전혀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 어려울 뿐이죠. 앞으로 많은 공연장에서 국내 공연장도 너무 좋은 공연장 많고요. 외국 공연장도 멋진 공연들 많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저를 한번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